안녕하세요, 김효석입니다. 하루 1책, 매일 한 권의 책을 읽어드립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요, 쇼펜하우어의 토론의 법칙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100년 전에 나온 책인데도 이 시대에 읽어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토론의 교과서라기보다는 종합격투기를 보는 듯한 정통무술이 아니라 실전격투기, 전투무술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누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 책 보고. 이 책은 슬프면서도 재미있는 책이다. 왜 슬프다는 얘기를 했을까요? 아마 이 책에서 쇼펜하우어가 인간의 타고난 우둔함, 추악한 허영, 이런 것을 보여주기 때문일 것 같아요. 저도 이 책 보면서 악착같이 이기고자 하는 사람들의 어떤 마음들, 또 그런 법칙들을 알게 됩니다. 이 책은요, 옳고 그르고 정의, 이런 거를 얘기하는 책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토론에 이길 수 있을까? 잘못 보면, 아주 변칙적인 방법으로 토론에 이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기술을 보여주는 책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무술을 책을 봤는데 힘이 딸리면 돌을 들어라, 깨물어라, 이런 거 있잖아요. 모래를 뿌려라. 이런 그런 식의 것들이에요. 예, 보니까 변칙, 수단과 방법을 가르쳐 이겨라라고 돼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쭉 보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할 줄 알아야 상대방이 그런 변칙적인 공격을 했을 때, 무지막지한 공격을 했을 때, 생각지도 못한 뒤통수를 쳤을 때 방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인간의 허영심, 우월함, 이런 것들, 이런 허영심, 이런 것들을 이제 적나라하게 얘기를 해요. 그것을 이제 지력으로 이겨야 된다. 그거 있잖아요. 고통이 있으면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플 때 더 살고 싶고, 암에 걸렸을 때 더 삶에 대한 갈망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토론의 그 어두운 부분들을 알게 됐을 때 밝은 부분을 또 어두운 부분을 방어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그 논쟁에서 이기려면 우선 신중하게 생각하고 합리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 마땅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간은 타고난 허영심, 그리고 우둔함, 경솔함까지 타고났거든요. 우리의 어리석은 주장은 상대방의 반박을 받아 마땅하겠지만 우리는 상대의 반증을 받아들임으로써 상대가 나보다 머리가 더 좋다는 사실을 쉽게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야기된 이런 이유 때문에 토론은요, 객관적 진리를 탐구한다는 원래의 순수한 목적에서부터 멀어져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에게 내 주장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행위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100분 토론을 봐도 그렇잖아요. 그게 토론이 아니죠. 말싸움이죠. 그래서 이 책에서 보면 장점이 토론술이라는 테마를 통해서 인간의 본성의 문제점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 같아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는 속담처럼 우린 자신을 미화하고 꾸미는 데만 익숙해져 봤지 숨기고 싶은 어두운 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는 것을 꺼려했어요. 쇼펜하우어는요,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이라는 예리한 칼날을 갖고 이 부분을 아주 적나라하게 건드립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토해내는 웃음, 이런 건 어쩌면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을 남들에게 들켰을 때, 그리고 자신만의 은밀한 생각이 들통났을 때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임시 방편으로 어색하게 짓는 웃음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책은 다시 말하면 진리를 탐구하는, 정의를 추구하는 그런 고생한 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토론에서 이기는 법, 다시 말해서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청중들에게는 자신이 정당하게끔 보이게 만드는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읽었을 때 뭐야 이거? 근데 그 이유가 아까 말한 것처럼
본인을 방어할 수 있고 상대방이 그렇게 나왔을 때 또 격투에 쓰려면 내가 기술을 쓸 수 있어야겠죠. 오늘날 치열한 생존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런 토론술도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취직, 승진은 물론이고 하다못해서 시장에서 물건값을 깎을 때도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상대에게 설복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 책은 객관적인 정당성이나 진실과는 상관없어요. 알고 보셔야 됩니다. 이 책을 다 읽으면요, 토론에서 상대의 진짜 의도를 전보다 훨씬 더 빨리 알아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책을 통해서 단순히 토론에서 이기는 기술만을 배우겠다고 생각하시면 아마 이 책의 재미를 반밖에 얻지 못할 거예요. 나머지 반은요, 쇼펜하우어가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깊이 좀 생각해 보게 되고 이걸 갖고 동료들과 좀 토론해 보는데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은 가볍게 볼 수도 있지만 또 무겁게 볼 수도 있는 그런 책입니다. 자, 이 책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직 논쟁에서 이기는 기술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엔 그렇게 제가 봤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논쟁과 토론에서 쏟아져 나오는 이런 간사한 술책의 실체를 속속들이 들춰내서 누구나 실제 논쟁과 토론에서 부정직한 기만책들을 금방 알아차리고요. 나가서 그것들을 물리치게 되기를 소원하는 의미에서 쓴 것 같아요. 우선 이제 프롤로그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모든 토론술의 기초에 대해서라고 이제 써 있는데요. 자, 무엇보다 논쟁의 본질이 뭔지, 논쟁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제 생각해야 돼요. 기본은 상대방이 이제 내용을 주장을 하죠. 혹은 우리가 같이 주장을 하든 간에 그것을 반박하는 데는 두 가지 화술과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두 가지 화술에는요, 논쟁의 내용과 연관된 화술과 논쟁 상대방과 연관된 화술 또는 상대방이 인정한 사실을 이제 근거로 해서 하는 화술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요. 자, 우리는 상대방의 주장이 내용상 절대적이고 또 객관적이고 진리에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줘야 돼요. 혹은 상대방이 이미 인정을 했거나 주장했던 내용.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상대적이면서도 주관적인 진리와 부합되지 않는 점을, 그러니까 상대방이 얘기한 것이 뭔가 오류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각될 수 있게 해야 되죠. 여기서 이제 뒤에서 얘기한 그런 부분은 단지 상대적인 입증이 있다는 의미고요. 객관적인 진리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두 가지 방법에는요, 직접 반박과 간접 반박이 있습니다. 직접 반박은요, 상대가 주장을 할 때 그 근거를 공격하는 방법이에요. 간접 반박은요, 상대방 주장이 몰고 올 결과에 대해서 공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반박은 상대의 주장이 옳지 않음을 보여주는 거고요. 또 간접 반박은 상대의 주장이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 자, 그래, 네 말이 맞을 수 있어.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지금은 괜찮지만 앞으로 이걸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안 좋을 수 있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반박하는 거죠. 직접 반박은 그 자체가 옳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자, 그럼 직접 방법부터 보겠습니다. 다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는 상대방의 주장이 의존하고 있는, 근거로 하고 있는 여러 것들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거나, 그러니까 상대방 주장이 대전제와 소전제를 이제 문제로 삼는 거죠. 또 그 근거는 인정하되 그 근거로부터 그의 주장이 도출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상대방의 추론 과정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상대방이 결론을 이끌어낸 추론 형식을 공격하는 겁니다. 이렇게 추론하는 과정에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거는 잡아낼 수 있거든요. 저도 토론을 해보면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옳다라고 우기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에 허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토론의 기술이거든요. 지적 방박은 이제 그 주장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제 공격하는 거고, 아니면 그 주장으로 인해서 나올 결과들이 옳지 않을 수도 있다. 이길 수 있거든요. 옳지 않을 수도 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니까 그런 식으로 간접 반박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근거는 인정을 하더라도 그것을 도출할 수 있는 그런 추론 과정이, 자, 근거는 좋은데 그 근거를 통해서 네가 이렇게 추론한 부분은 그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국사를 대학 입시에 넣어야 된다, 넣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제 두 패로 나눠서 토론을 한다고 해봅시다. 이건 저의 사견이 아닙니다. 이제 토론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만약에 국사를 당연히 대학 입시에 넣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제비뽑기를 해갖고 내가 저랑 의견은 제 사견이 아닙니다. 만약에 제가 이제 국사를 대학 입시에 넣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반박한다면, 절대 말씀드리지만 제 사견이 아니에요. 토론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국사 교과서가 당연히 이런 거죠. 그래, 국사를 대학 입시에 넣는 거는 나도 찬성한다. 하지만 그 근거가 되는 역사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이 많지 않냐. 그 역사 사관, 이 사관의 부분에서 역사책을 쓰는 사람들이 그 역사책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그 아이들이 대학 입시를 보게 된다면 잘못된 역사 사관을 가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거죠. 또는 그래, 국사를 대학 입시에 하는 건 좋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입시 위주로, 그러니까 역사 자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달달달달 외워서 진정한 역사 공부가 아니라 입시용 왜곡된 이것을 그냥 외우는 쪽으로 하다 보면 사람들이 역사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좀 그 비니핀 부익부처럼 역사를 하겠지만 오히려 거부감이 들어서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역사를 안 볼 수도 있다. 부정적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 이거 이제 간접 방박인 거죠. 이 뭐 올바른 제가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책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다시 간접 논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상대방의 주장을 옳다고 받아들이고요. 그런 다음에 옳다고 인정된 상대방의 또 다른 주장과 연결해서 이것을 어떤 결론을 위한 전제로 사용할 경우에 이로부터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상대방의 주장이 자가당착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그의 또 다른 주장과 배치되기 때문에 그 결론이 분명 거짓임을 밝혀내는 겁니다. 지금 이 책에서는 뭐 진실이고 거짓이고 이런 것을 뭐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모든 논쟁은 진실되게, 즉 참된 근거를 가지고 진행될 수도 있고 아니면 허구적이고 뭐 거짓 근거를 가지고 진행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이 참된 근거이고 무엇이 거짓 근거인지는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논쟁은 그렇게 길고 집요하게 늘어지는 겁니다. 우린 이 지침서를 통해서요, 이 책을 통해서 어떤 것이 진실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 구분해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논쟁 당사자들도 사실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객관적으로 옳고 그르고 여부를 고려하지 않는 이제 논쟁 기술들을 많이 이 책에서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객관적 사실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확실하게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건 논쟁이 끝나봐야 비로소 판가름 나게 되기 때문이죠. 자, 논쟁과 토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토론 당사자들 사이에 동의하는 접점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이것을 기초로 해서 그들은 당면한 문제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시 말해서 제시된 첫 명제를 부정하는 사람과는 논쟁을 벌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서로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국사를 대학 입시에 하는 것은 뭐 기본적으로 뭐 좋은 생각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하고 이제 가는 거죠. 여기 이제 프롤로그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1장은요.
강하게 공격하는 기술이라고 되어 있네요. 동기부여를 통해서 의지에 호소한다. 자, 실제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으면 다른 기술들은 모두 쓸 필요가 없답니다. 이 기술은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지성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동기부여를 통해서 의지에 호소하는 거거든요. 이 기술을 사용한다면 우리 견해가 아무리 어처구니 없는 것이라고 해도 상대방은 물론이고 그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청중들에게까지도 금방 우리의 견해를 받아들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대개의 경우 10g의 의지가 50kg의 이성이나 확신보다 무게가 더 많이 나가기 때문입니다. 의지, 동기부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 기술은요, 특정한 조건 아래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록 상대의 견해가 타당하지만 그것이 자신에게 손해를 끼칠 수도 있겠다는 느낌을 상대에게 줄 수 있다면 그는 실수로 뜨거운 쇳덩어리를 잡았을 때처럼 얼른 자신의 견해를 내려놓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철학자가 특정한 철학 도구만을 옹호할 경우에 우리는 그것이 그가 속한 교단의 근본 교리와 간접적으로 배치된다는 점을 그에게 인식시켜주면 돼요. 그러면 그는 자기 주장을 금방 거둬들일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는 어떤 부자가 있어요. 말도 많이 기르고요. 그분하고 이제 토론을 하는데 증기기관이 많은 사람들이 할 일을 대신하고 있는 영국의 기계 생산 방식의 우수성을 이제 옹호하고 증기기관을 많이 개발해야 된다라고 할 때 그때 얘기하는 거죠. 좋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마차도 증기기관으로 대체될 거고요. 그러면 목장에 있는 수많은 말들도 폭락할 거다라는 점을 알게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자신의 견해를 거둬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하고 상관없이 아무리 그 주장이 옳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 주장 때문에 당신이 손해를 보거나 아니면 피해를 본다는 사실을 암시해 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이게 동기죠. 그러면 모든 청중들은요, 상대의 논리가 아무리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근거가 없거나 불충분한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의 주장은 그것이 아무리 근거가 없는 허무맹랑한 것이라고 해도 올바르고 정직한 것으로 생각되고요. 우리의 의견에 동조하는 합창을 몽초껏 부르게 됩니다. 상황이 이쯤 되면요, 상대방은 창피해서라도 자기 입장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때 대부분의 청중들은 자기 확신에서 나온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견해에 동조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대부분 이성의 눈에도 이치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거든요. 철학자 베이컨은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성은 기름 없이 메마른 상태에서 세상을 비춰줄 수 있는 빛이 아니다. 이성은 의지와 욕망이 흘러 들어오는 것을 그냥 받아들인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기술을 유용성을 통한 논증법이라고 부릅니다. 이번에 토론술은요, 자신이 갖고 있는 권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겁니다. 세네카는 이런 말을 했어요. 행복한 삶에 관하여라는 책에서요. 사람들은 누구나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남의 말을 그냥 믿으려고 한다. 그래요. 그래서 상대로부터 존경을 받는 권위를 누리고 있을 때 우리는 논쟁에서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상대의 지식과 능력이 모자라면 모자랄수록 그만큼 우리가 누리는 권위는 더 커지게 되거든요. 반면에 상대가 이제 지식이 뛰어나다, 직접 능력이 뛰어나 이럴 경우에는 그에게는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위는 작거나 전혀 없을 수도 있어요. 기껏해야 자신이 거의 또는 전혀 모르는 과학, 기술, 예술 분야의 전문가들이 누리는 권위 정도만 인정해 줄 겁니다. 그것도 아주 불신의 눈길로 볼 수도 있겠죠. 이에 반해서 평범한 사람들은요,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에 대해서 깊은 존경심을 갖게 됩니다. 그들은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일 자체를 사랑한다기보다는 그 일을 통해서 벌어들일 돈을 더 사랑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야, 이 책 제대로 썼는데요. 예, 사실은 그래요. 이렇게 매스컴에 나오는 사람들, 전문가라고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진짜 전문가인지를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유명해지고 싶어서 나온 사람들이 많거든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그 사람들이 정말 진짜 전문가라면 그렇게 나다닐 시간이 없어요. 진짜 전문가라면 그러니까 그런 권위를 이용한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설득박사 김효석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카톡에 플러스 친구 김효석을 검색해 주세요. 친구 맺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편견도 권위처럼 사용을 해요. 보편적인 편견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편견들.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스 윤리학에서 말한 것처럼요. 대체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의 눈에 옳게 보이는 것을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아무리 터무니없는 견해라고 해도 그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보편적인 거라면 그러면 의심 없이 받아들이게 돼요. 그들은 그곳이 어디에든 앞서가는 양을 뒤쫓아가는 양떼 같은 겁니다. 설레는 그들의 생각은 물론이고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죠. 그들에게는 죽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거든요. 한 가지 견해의 보편성이 그들에게 그렇게까지 중요하다는 사실은요, 매우 이상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은 채 오로지 설레에만 의존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요, 자기 생각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플라톤은 국가론에서 많은 사람들은 모두 자기 나름대로 견해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한 바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은 소수의 몇몇 선택된 사람들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평범한 사람들이 머릿속에 든 것이라고는 허튼 생각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략하면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야, 쇼펜하우어의 아주 독설이네요. 이제 이게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걸 역설적으로 봐야 돼요. 우리는 이 책을요. 쇼펜하우어가 진짜 그렇게 여기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이 되지 말자라는 역설일 것 같아요. 그렇게 전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거가 아닐까 싶어요. 그 견해라는 거, 이 편견, 이런 것들이 다수가 이제 만들어서 하나의 편견을 만드는 거잖아요. 견해를 계속. 근데 누군가가 동의하니까 누구나 견해가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걸 동의하죠. 동의하면 동의하고 그걸 따라하면 그게 나중엔 진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 되게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역설적이고 편협하게 그 견해의 방어자 노릇을 좀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맞는가? 그들이 자신과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증오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 그것도 견해겠지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지금 역사라는 거, 또 무슨 글이라는 거, 막 역추적해 가보면 결국 그 수백 명밖에 안 되잖아요. 역사책을 쓴 역사가는 분들이 그들이 써놓은 것들, 그들의 견해를 수천만 명이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냥. 아까 교과서 얘기도 했지만, 그 이제 권위죠, 권위. 권위. 자, 벨은요, 혜성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말하고, 너도 그렇게 말하고, 마지막 남은 사람도 그렇게 말한다. 사람들이 이처럼 자주 그렇게 말했으니,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남아있는 것은 구전되어 내려오는 것뿐이구나.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과 논쟁에 붙었을 때 보편적인 견해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범한 머리를 가진 두 사람이 서로 논쟁을 벌일 경우에는 그들 둘이 똑같이 선택하는 무기는 대부분 권위죠. 어디서 났대? 신문에 났대? 책에 있어? 방송에서 했어? 이런 것들도 권위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그들은 서로 치고받고 싸우게 됩니다.
머리가 좀 더 좋은 사람이 평범한 사람과 논쟁을 이거 기침이 나오네요. 논쟁을 벌일 경우에도 가장 추천해주고 싶은 게 이겁니다. 권위. 물론 그는 상대방이 보이는 빈틈에 따라서 무기를 선택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런 유형의 평범한 인간은 근거라는 무기 앞에서는 제대로 생각하지도 스스로 판단하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법정도 그렇지 않아요? 법정에서 하는 다 권위잖아요. 무슨 권위? 법률에 대한 권위. 이건 분명하게 확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판단력이 담당하는 일은요, 주어진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법률, 그 권위를 찾아내는 거잖아요. 몇 조 몇 항, 권위죠. 만든 거잖아요. 악법도 법이다. 권위잖아요. 하지만 여기서도 토론수를 이용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이 소송에 계류된 안건과 법률이 서로 맞아떨어지지 않게 되면 이것들이 서로 이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일 때까지 이리저리 돌려맞춤으로써 토론술은 자신의 활동 영역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반대의 경우도 충분히 자기 기능을 발휘할 수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계속 완벽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죠. 여기다도 맞출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를 내세운다면 다른 권위에 맞춰서 우리가 또 싸울 수도 있는 거고요. 분명히 반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을 겁니다. 자, 논증이 안 된 내용을 기정사실화하여 전제로 삼는다. 이 기술 좀 볼게요. 자, 요게 어떻게 보면 사기빨인데, 우리 전문용어로 구라인데 이런 경우를 많이 써요. 이걸 찾아내야겠죠. 상대방은 이거 잘 넘어가면 잘 속일 수 있습니다. 이걸 순환논법이라고 하는데요. 자, 순환논법은 뭐냐면 증명이 안 된 거예요. 근데 그걸 마치 이제 증명이 될 거다. 증명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논증이 되지 않는 내용을 기정사실화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은요, 서로 다른 명칭을 말장난을 통해서 혼용을 하는 거죠. 또는 이제 자의적으로 혼용하는 거예요. 기사의 명예를 좋은 평판, 다른 거거든요. 기사의 명예와 좋은 평판은. 근데 기사의 명예를 좋은 평판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거나, 또 처녀의 순결성을 미덕. 이게 비슷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꼭 처녀의 순결성이 미덕은 아닌데 그런 식으로 이제 바꿔서 얘기하는 거죠. 단어를 은근슬쩍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요, 개별적인 문제를 보편적인 문제인 것처럼 확대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의학을 보면 불확실하다. 의사들은 단언하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식은 모두 불확실하고 책임지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거죠. 언뜻 들으면 말이 돼요. 예. 근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와 반대로 두 가지 사실에도 대립을 하는데 한 가지 사실을 증명을 해요. 그러고 나서 다른 것도 이제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죠. 대립하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주장의 보편성을 입증하려면 우선 각각의 개별적인 내용에 대해서 상대의 시인을 받아내야 되거든요. 이런 때 이제 쓰는 방법들입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들이에요. 자기에게 유리한 비유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의 주장을 부정적으로 과장하는 거죠. 비유를 들어서 예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상대가 이제 기존의 그 제도를 조금 변경해서 개선한 변경안이라고 내놓으면 이것은 기존 질서를 완전히 뒤집어엎는 혁명이라는 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저항을 좀 가질 수 있겠죠. 그걸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신앙심이 깊다라든가 경건하다라고 말할 것인데 이때에서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제 광신도다, 미신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것들입니다. 외도,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에게 좀 친절을 좀 많이 베풀다. 그러면 이제 간통으로 비유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기에 좀 부적절한 말입니다. 안 할 때. 그럼 음담이군요. 이렇게 음담패설, 이렇게 하는 거죠. 경제적으로 곤란한 처지에 있다. 그러면 파산했다.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치사한 방법인데 많이 씁니다.
이번에는 이제 불합리한 반대 주장을 함께 제시해서 양자택일하게 하는 방법이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랑 차를 한 잔 마시고 싶을 때 저랑 술 한 잔 하실래요? 차 한 잔 하실래요? 이래 버리면 차 한 잔 부담스럽잖아요. 처음 만났는데 뭐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또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야 한다는 우리 주장을 상대방이 시인할 수밖에 없게 만들려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까? 아니면 복종하지 말아야 합니까? 이렇게 액센트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느낌이 순종했구나 생각이 들잖아요. 또 상대방이 어떤 사실에 대해서 자주라는 말을 사용하면 이제 말꼬리 잡는 거예요. 자, 자주라 그러셨는데요. 적은 경우로 이해해야 되는가요? 아니면 많은 경우로 이해될까요? 그럼 당연히 많은 경우라고 얘기하죠. 많은 거군요. 이렇게. 적은 경우라 할 수가 없죠. 자주를. 그냥 원하는 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검은색 옆에 회색이 있으면 회색이 희다고 말하는 반면에 회색이 흰색 옆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회색을 검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어디다 갖다 놓는가에 따라서 이게 희게 될 수도 있고 검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내용이 없는 말을 심오하고 학술적인 말로 둔갑시킨다. 저도 이게 교수들하고 이렇게 학술 대회 가면 글쎄 모르겠어요. 제가 못 알아듣는 건지 도대체 어려운 말이더라고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그 질문도 안 하고 그러는데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교수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냥 멋진 얘기예요. 막 멋있어 보여. 근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 자, 파우스트에 나오는 이런 구극기가 있어요. 괴테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아무 말이나 들어도 그 속에 뭔가 생각하는 게 있다고 믿지요. 상대가 은근히 자신의 약점을 의식하고 있거나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들으면서도 마치 다 이해하고 있는 듯이 행동하는데 익숙해 있는 사람들일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우리는요. 겉으로 보았을 땐 심오하거나 학술적인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은 아무 내용이 없는 말들을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내뱉고 이것을 우리 견해의 명백한 증거로 제시함으로써 그에게 깊은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최근 보면 몇몇 철학자들이 이 기술을 성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좀 치사한 방법인데 상대방을 화나게 만들어서 올바른 판단을 방해한다. 9번째 기술인데요. 자극을 하잖아요, 상대방을. 그러면 올바른 판단을 못하죠. 이게 뒤에도 나와요. 인신공격을 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이런 방법도 나와요. 상대의 화를 돋우면 그게 노골적으로 부당한 짓을 하고 막 트집을 잡으면 이성을 잃거든요. 그러니까 뻔뻔스러워지라는 겁니다. 자, 말싸움을 걸어서 무리한 주장을 하도록 유도한다. 항변과 말싸움은 상대를 자극해서 지나치게 무리한 주장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변을 통해서 상대를 자극함으로써 원래는 그 자체로 진실이거나 어느 정도의 제한 조건 하에서 진실인 그의 주장이 진실의 한계를 뛰어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상대방의 이런 과장된 주장을 반박하면요. 마치 우리가 상대의 원래 주장까지도 반박한 것처럼 보일 거거든요. 반면에 우리는 상대의 항변에 자극돼서 과장된 주장을 하거나 자기 주장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쪽으로 말려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상대방 역시 기회만 했으면 우리 주장을 원래보다 확대시키려고 나올 거거든요. 우리는 상대의 이런 계략에 대해서 지체 없이 제동을 걸고요. 다음과 같은 말로써 그를 우리 주장의 경계선 안으로 돌아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나는 이런 한도 내에서만 말한 것이지 그 이상의 뜻으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상대가 화를 내잖아요. 그 부분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어떤 논고에서 뜻밖의 화를 냈어요. 그러면 그 논거를 뭔가 화를 냈다는 건 본인이 이성을 잃은 거고 자신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말을 못하면 그냥 버럭 화를 내잖아요. 그럴 때 약점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물고 늘어짐으로써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상대방의 논거를 역이용해서 반격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효과적으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이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논거를 역으로 공격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래요. 그는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므로 정상 참작이 필요합니다. 라고 주장하면 이러는 거예요. 논거를 역이용하는 거죠. 바로 그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따끔하게 혼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런 나쁜 버릇에 물들지 않을 테니까요. 이렇게 그 논거 자체를 인정하면서 반박을 하는 그런 거죠. 자, 이 책에는 이제 결론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 부분은 직접 좀 책을 사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위기를 탈출하는 법들이 좀 재밌어서 그쪽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34번 기술인데, 질 것 같으면 진지한 태도로 갑자기 딴소리를 한다. 논쟁을 하다가 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요, 화제를 재빨리 돌리는 거예요. 이런 거 많이 하죠. 정치인들이 참 많이 하죠. 딴소리 하는 거예요, 딴소리. 그러니까 그것이 논쟁의 본질적인 사안인 것처럼 주제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반증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느닷없이 엉뚱한 얘기죠. 전환된 화제가 지금까지 진행된 논쟁의 내용과 연관이 된다면 화제 전환은 겸손하면서도 조심스럽게 이루어지겠지만요. 이 전환된 화제가 논쟁 내용에 대해서 전혀 언급도 안 하고 오로지 논쟁 상대방하고만 연관될 때는요, 화제 전환은 매우 뻔뻔스럽게 이루어질 겁니다. 여기 이제 사례가 좀 있네요, 책에서. 내가 중국에는 세습 귀족이 없으며 관직은 오로지 과거 시험의 결과에 따라서만 책방된다고 칭찬했다. 그러자 상대방은 좋은 가문, 그는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긴 했다. 조문 가문과 마찬가지로 뛰어난 학식도 관직을 차지하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상황이 내게 유리하게 끝날 것 같자 그는 곧바로 화제의 전환을 시도했다. 그는 중국에는 죄를 지으면 신분을 막론하고 누구나 태형, 주로 발바닥을 치는 처벌을 한다는 벌을 받게 된다고 말하면서 이것을 차를 많이 마시는 중국인들의 문화와 연결시켜서 이 두 가지 문화를 모두 비난했다. 이때 그의 말에 모두 동의하는 사람은 그의 작전에 말려들어서 논점으로부터 이탈하게 되며 이로 인해 다 잡은 승리를 손에서 놓치게 될 것이다. 진행 중인 논쟁의 쟁점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뻔뻔스럽게 화제의 전환을 시도해야만 됩니다. 이를테면 그것은 다음과 같이 시작해야 되죠. 좋아요. 얼마 전에 이런 주장을 하지 않으셨나요? 이렇게 갑자기 화제를 바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제의 전환은 일정 부분 객관성이 결여된 인신공격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요. 이에 대해서는 이제 38번에서 이제 나올 겁니다. 이따가 저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인신공격과 논쟁, 상대방과 연관된 논쟁 사이에 이제 중간 계층을 쓰자는 겁니다. 자, 인신공격 얘기가 나왔으니까, 인신공격을 받으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상대에게 또 다른 인신공격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신에게 가해진 인신공격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인신공격을 시인한 듯한 인상을 주게 됩니다. 이탈리아에 사는 카르타고노인들이 아니라 아프리카에 사는 카르타고인들을 공격한 로마 장군 스피치오의처럼 화제 전환을 시도하는 거죠. 전쟁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방향 전환은요, 때때로 유익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말싸움에서 이건 그리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비난을 그대로 내버려두면서 청중이 양쪽 논쟁자들에 대한 나쁜 이야기를 모두 다 들어버리기 때문이죠. 논쟁에서는 이 화제 전환 기술은 부득이한 경우만 사용해야 됩니다. 인신공격은 이제 최후의 수단입니다. 상대방이 탁월한 사람이라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면 인신공격이나 모욕, 그리고 무례한 행동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인신공격의 핵심은 논쟁의 내용을 떠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논쟁 상대와 그의 인격에 대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이것은 논쟁 상대와 연관된 논증과 구분해서 인신공격을 통한 논증이라고 불리는 거거든요. 논쟁 상대와 연관된 논증이 순수 객관적인 내용, 다시 말해서 상대방이 말했거나 시인했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출발한다면 인신공격에서는 이런 객관적인 내용을 완전히 무시한 채 논쟁 상대의 인격을 공격의 목표로 삼습니다. 즉, 논쟁 상대에게 악의적인 독설을 퍼부음으로써
그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거친 말을 사용해서 그의 인격을 모욕해야 됩니다. 이건 이성적인 능력에 호소하기보다는 이제 육체적인 능력과 야수성에 호소하는 기술인데요. 이건 매우 애호되는 기술인데 많이 쓰고 있죠. 그 이유는 누구나 이 기술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기술이 매우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이제 만약에 누군가가 인신공격을 한다면 차분하게 얘기를 해주고 흥분하지 말고 이렇게 했을 때 상대방을 더 화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신공격을 한다면 같이 인신공격을 하시면 안 됩니다. 듣자마자 사고 싶은 화법을 제가 직접 만들어 드립니다. 010-4274-1163 010-4274-1163으로 문자 주세요. 김효석의 하루 일책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알람 눌러주세요. 그럼 매일 올라오는 영상을 자동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